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맨시티의 경기가 끝난 이후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전술적인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멘트 중에 가짜 9번,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수행했던 역할에 대한 칭찬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어떤 멘트였냐면 구체적으로 봤을 때 파리 생제르맹이 더 나은 팀이었다. 특히나 가짜 9번을 사용해서 미드필더의 선수가 한 명 더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을 압박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이 우리의 압박을 이겨내고 볼 소유권을 많이 가져갔고 그러한 전술적인 컨셉을 활용해서 파리 생제르맹이 우리에게 승리를 했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어제 이강인 선수가 수행했던 역할이었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어제는 제로톱으로 나와서 사실 최근에 엘리케 감독이 이런 제로톱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이강인 선수가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어제는 이제 덴벨레가 독감 여파 때문에 선발로 나오지 못했는데 덴벨레가 선발로 나오면 덴벨레가 최전방에 위치하면서 덴벨레 제로톱 혹은 덴벨레와 이강인의 자리를 바꾸는 이러한 형태예요.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는 두에가 오른쪽에 나오면서 이강인 선수가 제로톱으로 많이 나왔었죠. 물론 두에나 바르콜라와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제로톱의 역할을 맡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어제 맨시티가 파리 생제르맹이 후방에서 볼을 소유했을 때 앞쪽에서 압박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이강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을 했고 이강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순간적으로 중원의 선수 숫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이강인이 압박을 받는 와중에서도 여기서 탈압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맨시티가 압박을 할 때 제대로 된 압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플레이들이 중간에서 일어났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펄스9을 활용했기 때문에 더 많은 선수들을 중원에 배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파리 생제르맹의 플레이를 방해를 하는데 힘들어했었고 수비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경기의 요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수비를 하기 위해서는 볼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파리 생제르맹이 볼 소유권을 우리에게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가짜 9번을 활용한 전술이 오늘 경기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맨시티가 수비하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맨시티는 내려앉아서 수비 라인을 만들고 밀집 수비를 펼칠 때 오히려 수비가 불안해집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어제 경기도 있었고 지지난 경기였던 브렌트포드전도 있었죠. 그러니까 맨시티가 특히나 미드필더 라인에 수비적으로 강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볼 소유권을 잃었을 때 수비 라인 앞 공간이 너무 많은 공간을 허용할 때가 많고 요즘에는 맨시티의 수비수들도 불안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지키는 플레이에 오히려 더 약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맨시티가 수비하는 방법은 볼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상대의 볼을 빼앗아오고 그리고 우리의 볼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상대의 공격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맨시티가 약한 내려앉아서 수비하는 시간을 적게 가져가니까 당연히 실점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어제는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맨시티가 앞쪽에서 이제 압박을 들어가고 있었고요. 미드필더 라인에서 중원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이었어요. 파리 생제르맹이 압박을 받다가 중원으로 패스를 넘겨주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최전방에 있었던 이강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미드필더 싸움에서 수적으로 우위가 발생을 하죠. 한눈에 봐도 이 싸움이 3대2의 싸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강인이 볼을 잡아서 돌아서는 순간 맨시티가 전방 압박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위쪽에서 뛰어들어가는 바르콜라가 있고요. 반대편에는 이제 두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을 향해서 이강인이 패스를 찔러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면에서는 뛰어들어가는 바르콜라에게 패스를 찔러주면서 맨시티의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맨시티가 전방 압박을 통해서 볼 소유권을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강인이 내려와서 미드필더 싸움을 늘려주니까 거기서 파리 생제르맹이 우위를 점할 수가 있었다. 물론 이강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이거는 이강인의 맡았던 역할에 대해서 칭찬을 한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전반전 45분 이후에 이강인 선수가 교체가 되면서 덴벨레가 제로톱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덴벨레가 제로톱으로 뛴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60분이 되자마자 하모스를 투입했기 때문에 하모스는 전형적인 9번 공격수니까 덴벨레가 오른쪽으로 가고 하모스가 9번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덴벨레가 제로톱으로 뛰었던 시간이 한 15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9번에 대한 칭찬을 한 것은 이강인에 대한 칭찬으로 약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건데, 특히나 어제 이강인 선수가 펄스9에서 잘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아무래도 최전방에 있다가 내려오게 되면 상대의 중앙 수비수들, 그러니까 뭐 어제 나왔던 아칸지, 디아스 혹은 그바르디올 이런 선수들이 이강인을 따라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을 때 상대의 중앙 수비수를 등지고 볼을 받죠. 근데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 시절 때부터 좋았던 거는 어떤 거냐면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그리고 상대 수비가 달려들면서 이강인을 방해할 때, 이럴 때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는 순간 버티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제는 뭐 피지컬이 약하다 이런 게 아니라 등지는 플레이가 이 선수의 장점이 됐어요. 마요르카 시절 때부터. 그런데 이제 이번 시즌에 약간 이제 아쉬웠던 경기가 아스날전이거든요. 아스날전도 제로톱으로 이강인 선수가 나왔었는데 아스날전에는 살리바나 마갈량이스가 워낙에 이강인 선수를 잘 몰아붙이면서 등지는 플레이가 아스날전에서는 잘 안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스날이 전방 압박에 계속 성공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기가 끝나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잘 안 통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나왔었는데, 오늘 맨시티를 상대로 보여줬던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는 어떤 선수와 붙어도 이강인 선수가 피지컬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보면 이강인 선수가 내려오면서 그바르디올의 등을 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볼을 가지고 소유를 하고 있다가 하키미가 올라오니까 하키미를 바라보면서 하키미에게 패스를 주고 본인은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키미가 이강인이 보내주는 패스를 받아서 다시 이강인에게 넘겨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바르디올을 등을 진 다음에 여기서 이제 탈압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좁은 공간에 맨시티가 파리 생제르맹을 잘 가둬놨어요. 여기서 순간적으로 보면 이 좁은 공간에 파리 생제르맹 선수가 3명, 맨시티의 선수가 5명입니다. 수적인 우위를 점했거든요. 근데 이강인이 여기서 버틴 다음에 그 가운데로 빠져나오니까 이강인을 중심으로 탈압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그바르디올을 몸싸움에서 이겨내면서 몸을 돌리니까 반대편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맨시티가 한쪽 측면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강인을 압박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쏠려 있으니까 반대편에 공간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강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왼발 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강인이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한 번에 해주니까 반대편에 넓은 공간을 파리 생제르맹이 쓸 수가 있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탈압박 과정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우리가 볼 소유권을 가져와야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권을 뺏어올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공격도 많이 하고 수비적으로도 안정감을 더 가져갈 수가 있는데, 어제 저 펄스9이 계속 거슬렸다. 그러니까 이강인의 제로톱을 쓴 엘리케 감독의 전술도 칭찬을 한 거고,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맨시티의 전방 압박을 이겨냈던 이강인을 칭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강인 선수가 내려와서 볼 소유권을 소유하는, 그러니까 맨시티의 전방 압박을 이겨내는 플레이를 보여준 다음에 공격으로 전환이 되면 이강인 선수를 키 플레이어로 활용을 하면서 달려나가는 선수들에게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뿌려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를 이번 시즌에 자주 봤다면 나오는 장면인데, 예를 들면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넓게 위치하면서 그바르디올을 끌어내요. 그러면 하키미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하프 스페이스에 하키미가 위치하고요. 왼쪽에서는 바르콜라가 넓게 위치할 때 파비안 루이스가 올라오면서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합니다. 그러면 비티냐와 네베스, 그리고 뒤에서는 마르키뇨스, 파초, 멘데스가 이렇게 3백을 만들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비티냐가 내려가 있고 멘데스가 올라오면서 파비안 루이스가 미드필더 라인을 커버를 하고요. 멘데스가 스피드가 빠르니까 오른쪽의 하키미처럼 가운데로 올라와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뛰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좌우 측면에서는 바르콜라와 두에가 뛰어갈 준비를 하고요. 그러면 이강인이 여기서 제로톱의 역할을 맡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플레이 중에 하나가 바르콜라와 멘데스 혹은 하키미와 두에, 요 가운데 사이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요 라인 사이로 들어와서 뛰어들어가는 스피드가 빠른 바르콜라와 멘데스, 하키미와 두에에게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 거죠.
이게 이제 이강인을 연결고리의 역할로 활용을 하면서 엔리케 감독이 공격을 전개하는 패턴 플레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측면에 하키미가 위치하고 있고요. 하키미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가운데 있다가 살짝 내려오면서 하키미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키미가 뛰어갈 수 있도록 요 가운데 지역까지 내려와요. 그러면 하키미가 이강인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은 전방으로 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강인이 살짝 내려와서 하프 스페이스쯤에 위치하고 하키미는 이강인에게 패스를 주고 전방으로 달려갈 때 이강인이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면서 스피드가 빠른 하키미를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키미가 이 공간으로 달려가면서 좋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하키미가 워낙에 빠르니까 이강인의 패스가 들어갔을 때 맨시티의 측면 공간이 무너지는 장면이었어요. 이런 장면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왼쪽에서는 이런 형태인 거죠. 이강인 선수가 가운데 있고요. 두에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고 하키미가 올라와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바르콜라가 측면으로 넓게 펼쳐져 있고 이때 멘데스가 가운데로 살짝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요 라인 사이로 이강인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요 가운데 사이로 들어가서 뛰어 들어가는 하키미와 바르콜라에게 패스를 뿌려준다거나 아니면 요 가운데로 들어가서 뛰어가는 멘데스와 두에에게 패스를 보내준다거나 요 두 가지 패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멘데스에게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멘데스가 볼을 받을 때 재밌는 건 뭐냐면 멘데스가 올라오니까 파리 생제르맹의 왼쪽 중앙 미드필더였던 네베스가 내려가서 3백을 만들고 있고요. 파비안 루이스도 올라가지 않고 비티냐와 수비 라인 앞을 지키고 있죠. 3-2 빌드업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멘데스가 올라갈 수 있게끔 수비적인 자유도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멘데스에게 패스가 들어갔을 때 멘데스가 볼을 받아서 직선적으로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이강인에게 주고 본인은 전방으로 뛰어갑니다. 아까 하킴이랑 동일한 장면이죠. 그러면 이강인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찔러주는 게 이강인의 가장 큰 강점이잖아요. 멘데스가 패스를 주는 타이밍도 참 좋은 게 이 패스를 주는 타이밍이 그냥 무작정 주는 게 아니라 멘데스가 상대의 최종 수비수와 동일선상이 됐을 때 그때 패스가 들어가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멘데스가 약간 뒤에 있을 때 패스를 찔러주면 멘데스가 이 패스를 못 받겠죠. 그리고 이렇게 동일선상이 됐을 때 패스를 찔러주면 멘데스는 뛰어들어가면서 가속도가 붙은 상황이고 상대 수비는 가속도가 붙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렇게 가속도를 붙이면서 들어갈 때 동일선상이 되어버리면 뛰어가는 멘데스가 당연히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노려서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찔러주는 거고요. 완벽한 이강인의 패스가 들어가면서 멘데스가 측면을 무너뜨리고 여기서 컷백, 그리고 이 컷백을 바르콜라가 받아서 바로 슈팅을 하지 않고 하키미에게 내준 다음에 하키미가 골망을 흔드는 장면이 나오죠. 물론 요 이제 스루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에서 아슬아슬하게 멘데스가 정말 무릎 한 1cm 차이로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이 골이 취소가 되긴 했는데 저런 장면을 이강인 선수가 계속 내려오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전반전의 공격의 중심적인 키를 잡고 있던 선수가 당연하게도 이강인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전이 끝나고 이강인을 교체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엔리케 감독이 어제는 용병수를 잘 쓴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파리 생제르맹과 맨시티의 대결에서 에너지 레벨이 어제 경기에서는 경기를 갈랐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맨시티가 올라와서 압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도 전방에서 압박을 강하게 했거든요. 이강인 선수도 어제 압박을 계속 전방에서 했어요. 그러면 맨시티의 수비가 자연스럽게 나이가 좀 더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동력이 급격하게 후반전 되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동력이 떨어져 있을 때 이 3톱을 두에, 덴벨레, 바르콜라 빠른 선수 3명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멘데스, 하키미까지 올라가 버리면 맨시티가 라인을 어설프게 올렸을 때 그리고 기동력이 떨어지니까 전방 압박이 더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강인이 내려와서 패스를 풀어줄 필요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미드필더 라인에서 맨시티의 압박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압박을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네베스로 요 3명만으로도 풀어나올 수 있으면 뛰어나가는 바르콜라, 멘데스, 덴벨레, 하키미 두에에게 패스가 편안하게 들어가면서 빠른 선수들의 스피드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게 통하면서 어제 경기
완전히 맨시티의 뒷공간이 후반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반전에는 이강인을 필두로 한 제로톱 전술을 들고 나와서 맨시티의 힘을 빼놓고 후반전에 맨시티가 체력적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활용해서 덴벨레를 투입해서 빠른 역습을 통해서 빠른 공격수들의 발을 통해서 맨시티의 뒷공간을 허문다. 요 전략이 아주 잘 맞아 떨어졌던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제 이강인 선수의 히트맵만 봐도 이강인 선수가 그냥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을 계속 내려오면서 그리고 중앙 지역으로 하프라인 밑으로 내려오면서 경기를 풀어주고 좌우에서 뛰어들어가는 빠른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엔리케 감독이 어제 맨시티를 이겼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오히려 상대팀 감독인 과르디올라 감독이 펄스9 전술을 칭찬을 했었고 그 펄스9의 역할을 어제 경기에서 가장 많이 수행했던 선수가 이강인이니까 어제 이강인 선수가 전술적으로도 수행 능력이 참 뛰어났고 맨시티 선수들로도 그 수행을 할 수 있는 이강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강인 선수의 이 펄스9 그리고 뭐 피지컬적으로 버텨서 돌아서고 공격을 풀어주는 이러한 플레이는 사실은 어떤 리그를 가도 통할 수 있다는 걸 어제 다시 한번 증명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